자, 42쪽에 7번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거는 이제 기반시설을 부담시키는 땅이죠. 뭐 의의는 앞에서 봤던 것이고, 우리 방가르 이번에 지정을 보시면요. 자, 특검시장호수가 지정하는 것 똑같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라면 괄호 속에 미리 주변 의견을 듣는다는 것이 아까와 차이점. 여기는 주변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지방도시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합니다. 이 사람은 다음 하나의 지역에 지정해야 된다. 지정해야 되는 곳이 세 군데가 있어요. 물론 이런 사유가 없어도 지정할 수는 있습니다만 제가 해야 되는 곳이 세 군데인데, 인구가 직접 늘어나는 곳, 늘어나서 인구가 부족하게 됐으니까요. 기업번의 법률의 제정 개정이나 용도 지역의 변경 등으로 인해서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곳을 얘기합니다. 강화되는 곳 말고. 자, 우리 행위 제한이 완화되면 완화되는 것만큼 인구가 늘어나겠죠? 해제되면 더 늘어나. 강화되면 줄어. 인구가 줄어. 왜 지정합니까? 그래서 이거는 풀었을 때도 답을 하셔야 돼요. 행위 제한이 과연 완화되는 곳인지 강화되는 곳인지 구별하셔야 된다고. 예를 들어 용도적 변경으로 그렇게 됐다면 아주 쉽게 물어볼수록 여러분들은 답을 더 편하게 하시겠지? 녹지에서 상업적으로 바뀌었다. 지정해야 돼요? 지정 안 합니까? 아니, 최선을 다해서 쉽게 물어봤는데 여기서 안 한다니. 아직 월요병에서 깨지를 못해서 그래요. 그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이렇게 녹지에서 상업지로 바뀌었다라고. 행위 제한은 완화예요? 강화야? 엄청난 완화지. 엄청난 완화지. 용적률 최대치만 따져볼까요? 녹지 지역의 용적률 최대치는 100이잖아. 상업지역의 최대치는 15배가 인구 될 수도 있는데 15배? 누가 아까 여기서는 하지 말라 그랬어요. 당연히 지정해야 되죠. 이게 행위 제한이 엄청나게 완화되는 곳이잖아. 이렇게 풀었을 때 맞춰야 된다니까, 이렇게. 자, 상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꿨다면 지정해야 돼요? 해서 큰일 나지. 상업에서 주거지로 바뀌어서 행위 제한이 강화된 건데 지정해서는 안 되지. 인구가 줄 거 아닙니까? 인구가 줄는지 느는지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니은 디귿번의 숫자 나옵니다만 이 숫자보다는 기억번의 그 원리를 물어보는 게 더 당연히 생각하는 문제죠. 그 대신 니은 디귿번 숫자가 나오면 20%입니다. 20%. 자,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의 건수가 그 전전년도 건수보다 2할 20% 이상 증가. 그래서 여기 나오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만 여기 나오는 숫자를 정리하신다면 대부분이 이자가 제일 많아요. 일자랑 관련된 거 두 가지 있고요. 일자랑 관련된 두 가지를 따로 이해하시고 나머지는 주로 이자랑 관련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이자랑 관련돼 있느냐?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니까. 기반시설에서 기역자 빼버리고 모음만 생각하면 이반시설 부담구역이죠? 이반시설. 이자가 주로 많다. 이거 이할이죠, 이할. 자, 우리 개발해역 건수가 이제 얼마나 증가했냐를 묻기 때문에 최근 1년치인 전년도 개발해역 건수가 그 전전년도에 비교해서 2할 증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직접적인 인구 증가율로 따지는 것이죠. 해당 지역의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그 지역에 속하는 전체 특광시군 전체 인구 증가율과 비교해서 그보다 20% 역시 2할 높다. 증가가 아니고 높은 것이니까 전전년도랑 비교하는 게 아니고 같은 해에서 비교하되 전년도로 똑같이 비교하되 전체 특광시군이랑 비교한 일부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광명시 전체의 작년도 인구 증가율이 4%였다. 그런데 광명시 철산동에는 갑자기 뭐 어느 회사가 새로 들어오는 바람에 인구가 25% 증가했다면 비교해보면 전체 광명시에 대해서 여기는 얼마나 증가한 거예요? 25 빼기 4니까 21% 높은 거죠? 증가가 아니고 높은 거지? 21% 높은 거잖아. 20% 이상 높은 거네? 지정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높다니까 그냥 빼주면 돼요. 최고에서 최대를 빼주면 됩니다. 최대에서 최소를 빼주면 되지. 자, 방가로 3번이 지정 규모입니다. 기반설이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최소 10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가 되도록 하라. 너무 작으면 안 돼요. 조금은 커야 된다는 거야. 10만 제곱미터 이상. 그래야 기반설이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다. 10만 제곱미터. 근데 최소 10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일자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기억은 그냥 일자 중에 하나, 10만 중에 하나예요. 10만 중에 하나. 근데 10만 제곱미터만 평수로 3만 평이 되는데 여러분들 느낌에 좁아요? 조금 넓습니까? 많이 넓습니까? 적당해요? 10만이? 그냥 일자는 일자인데 적지 않나 이거? 작지 않나? 10만 제곱미터면? 10만 3만 평. 여기서 요 앞에 보이는 거 이렇게 보이는 거 얼마 안 되죠? 에이, 작아. 자, 양가로 2번 봅시다. 특광시장으로는 기반서를 부담구역이 지정되면 그 고시로부터 1년이 될 때까지 기반서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게 기반서 설치 계획 수립 시기가 1년이에요. 유명한 1년이에요. 기반서 부담구역에서 아까 규모 10만 이상, 요거 기반서 설치 계획 수립 시기 1년, 요 둘만 일자예요. 나머지 다 일자입니다. 요 둘만 일자고 특히 요게 이제 더 유명한 일자죠. 기반서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기반서 설치하는 사업을 하는데요. 1년 내에 수립해야 됩니다. 그리고 괄호 속에 보시면 주의할 것에 기반설 부담 계획과 다르다. 기반설 부담 계획은 비용 부담에 대한 계획을 얘기하기 때문에 꼭 수립해야 되는 필수 계획 아닙니다.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설치하는 사업할 거 아닙니까? 비용 부담 계획은 임의적 계획이에요. 혹시 1년 내 기반설 부담 계획 수립하라 그럼 틀리겠죠. 설치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때도 만약에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면 기반설 설치 계획은 수립된 것으로 본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만약에 기반설 부담구역이 이곳에 수립이 됐다 그러면 우리 기반설 그 부담구역이 아니고 말이 건너서 지구 단위계획이 수립됐다라면 우리 지구 단위 내용 중에 필수 내용 중에 하나가 기반설 배치 규모 내용이 들어가죠? 네. 그러면 이 기반설에 대한 내용이 지구 단위계획에 들어가 있네요? 네. 그럼 설치 계획을 따로 만들 필요 없죠. 지구 단위계획에 따라서 기반설을 설치하면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래서 지구 단위 수립됐다면 기반설 설치 계획은 수립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1년 내에 만들 필요도 없겠죠. 이때는. 하여튼 보통의 경우는 1년 내에 설치 계획을 수립해라. 만약에 수립을 안 하면 그 다음 날에 기반설 부담구역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이게 기반설 설치 계획과 관련된 1년 실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1년 실의 규정. 자, 그럼 이제 설치 계획을 통해서 기반설 설치를 할 텐데, 그 아래 보시면은 기반설 부담구역에서 설치가 필요한 기반설이 뭐냐는 겁니다. 설치가 필요한 기반설 설치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걸 설치하려고 지금 이 구역을 지정한 건데, 우리 인구가 늘어났을 때 자연스럽게 부족하게 되는 생활에 필요한 그런 기반설이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도로 당장 부족할 거 아닙니까? 도로 정도가 부족하지 철도나 항만, 공항처럼 큰 것은 설치 안 합니다. 도로 같은 작은 거. 자, 우리 공원 녹지 인구가 늘어나면 부족하게 되죠. 또 산책해야 돼. 이런 거 필요합니다. 학교 설치를 해줘야 돼. 학교 부족하면 학교 설치를 해줍니다. 근데 학교 중에서 대학은 아니다. 이거를 몇 번이나 낸 거 아닙니까? 기반설 부담에서 기반설 설치해야 되는 것이 아닌 거. 대학이 아니에요. 대학이라고 하면 전문대학이든 사이버대학 표현하든 모든 대학은 다 안 됩니다. 설치 필요한 거 아니에요. 왜? 그리 큰 게 아니거든 이게. 그래서 아까 10만 제곱미터 느낌을 살짝 물었던 거예요. 일자니까 10만인데 그게 큰 거냐? 작아요, 작아. 응? 이런 거 그리 크지 않은데 무슨 대학을 필요로 하겠습니까? 대학 같은 건 들어갈 일이 없지, 대표적으로. 큰 것들 안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상수도, 하수도.
당연히 조금만 인구 늘어나도 부족할 거 아닙니까? 용량 늘려야지 상수도 하수도 폐기물 처리설 이런 생활에 필요한 기반설로 생각하시면 돼요. 필요한 것은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설치비용 부과를 보시면 부과 대상에 나와요. 누가 돈 낼 것이냐? 인구 늘어나게 만든 사람. 부과 대상은 건축물로서 200제곱미터 기존 연매적을 포함해서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의 신축 증축 행위로 한다. 신축 증축 행위를 해야 직접 인구가 늘어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축 증축 행위가 아닌 자는 돈 낼 필요 없어요. 근데 신축 증축 행위를 하는 자에서 역시 2자 200을 넘는 신축 증축 행위를 한 자가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200 이하라면 자연스러운 인구 증가로 봐서 아무리 교환설 부당구역이라도 돈 안 내요. 200을 넘는 그래야 좀 예상하지 못했던 큰 인구 증가라고 봐서 책임져라 하는 겁니다. 이때도 다만에서 기존 건축을 철거하고 신축을 한다. 그때는 기존 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 행위만 부과 대상으로 한다는 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배울 때 자, 기존 건축이 있는데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하고 종종과 같은 범위 내에서 지으면 이건 개축이라 그러죠? 개축은 처음부터 대상이 아니죠. 신축이 되려면 기존을 넘어서야 되죠? 그게 신축이잖아. 그럼 넘어서는 부분만 새로운 인구 증가지 기존 범위 내인 것은 인구 증가가 아니잖아요. 초과하는 부분만 부과대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박스는 구체적 납부 의무자가 누구냐는 건데 우리 지금 배웠듯이 1번 200을 넘는 신축 증축 행위를 한 자가 돈 낼 사람이라 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 사람이 직접 했을 때고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 맡기거나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옷을 바꿔 입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몰라보면 안 되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2번에 건축행위를 위탁 또는 도급을 한 경우에는 그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 본인이 1번처럼 직접 건축 신축 증축행위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일을 맡겼다라면 위탁이나 도급을 했다라면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가 이 건축주가 되는 거지 수탁 수급에는 돈 받고 일만 해줬을 뿐이죠. 그 사람이 돈 낼 거 아니잖아요. 3번에 타인 소유의 투자를 임차여 건축행위를 하는 경우는 그 행위자. 남의 땅을 빌려서 거기다 건축을 했다. 토지 소유자가 왜 돈을 냅니까? 건축 행위자가 돈을 내야지 신축 증축 행위를 한 자가. 그 사람 때문에 인구 부족하게 됐으니까. 4번에 건축행위를 완료하기 전에 건축주나 그 위해지를 승계했다? 집이 승계? 그럼 승계한 자가 건축주 아닙니까? 에? 이것들도 이렇게 나와서 어떻게 바꿔내더라도 뻔한 얘기예요. 그죠? 이거를 또 뭐 이걸 뻔하게 못 보면은 옷 바꿔 입었다고 그 사람 몰라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옷을 바꿔 입어서 상대방이 몰라보면 참 좋을 텐데 진짜 실제로. 그죠? 에? 실제로 좋지 않겠나? 예를 들어 배우자가 나한테 관심이 좀 없다면 옷을 바꿔 입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새롭게 또 끼고. 어? 옛날 연애할 때 처음 연애할 때 해주지 잘 해줄 거 아닙니까 또. 자, 부과 기준. 어제 만난 사람 중에 어제 만난 거자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그 처음에 잘 만나는 분인데 그분은 뭐 제가 직접 그분 와이프를 내가 보지 못했지만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어제 만나서 얘기해보니까 나이차가 꽤 나더라고. 11살 차이가 난다고 하던가? 11살 미친데 어떤 소문은 제가 이쁜 사람으로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농담으로 아유 좋으시겠다고 내가 하니까 좋으시겠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가 저한테 장 교수님 여자 조심하시래. 여자 조심하시래. 아니 왜 후회돼서요? 내가 그러니까 하여튼 여자 조심하시래. 아 이쁘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아주 뭐 그래서 지금 이쁘다고 소문났더니 이쁜 거 금방 잊혀져요. 아이고 웃겨.
그 여자 이쁜 얼굴이 잘 안 보인다는 얘기는 그거 여러분들이 학개론에서 배우시면 그거 논리잖아, 그죠?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 딱이잖아요. 근데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은 모든 물건, 사람 포함해서, 그죠? 다 적용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자거든. 제가 학개론에서 제일 건질 게 그거 같아. 딱 보면은. 한계효용 체감. 처음 봤을 때는 그 한계효용이 처음에는 굉장히 높다가 반드시 반복될수록 낮아지게 돼 있어요. 이게 얼마나 빨리 오느냐, 좀 늦게 되느냐, 이 차이는 있을 수가 있지. 그러니까 막 본인 마음에 들어서, 남자분들은 이쁜 사람 좋아하잖아. 본인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선택했다 그러면 그 이쁨이 언제까지 가느냐 하는 게 분명히 가긴 간다 얘기했는데, 어떤 때는 만난 지 3번 만에 끝나기도 하고, 3개월, 6개월, 뭐 6년. 6년까지 가는 사람은 아닐 것 같고. 근데 그건 음식할 때도 다 그렇거든요. 저는 제일 한계용이 늦게 체감하는 것이 음식 중에서는 삼겹살이 제일 그런 것 같아요. 그건 아직도 맛있으니까. 그죠? 근데 제가 처음 먹을 때는, 한참 먹을 때는 진짜 저는 먹으면서 행복감을 느껴요. 그거 마시면. 그거 먹으면서. 와, 참 맛있구나 하면서 온갖 그 고뇌가 싹 달아나고, 그거 먹으면서. 좋은 거 먹으면서. 초기에 한계용이 제일 낮았던 것이 소고기. 처음부터 맛이 없어, 그거는. 예? 그러니까 체질이 다른 모양이에요. 저는 솔직히 소고기는 왜 돈을 내고 먹는지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돼지고기보다 값이 한 5분의 1로 싸야 돼요. 가치로만 따지면. 근데 비싸죠, 오히려. 그 맛도 없는 걸 왜 이렇게 사먹는 사람들이 있는지. 고기 중에 최고는 삼겹살이에요, 삼겹살. 돼지의 다른 부위도 저는 별로 맛이 없어요. 오로지 삼겹살 부위만. 냉동이 돼도 그건 맛있어요. 냉동이 돼도. 좋은 질 필요 없어요, 삼겹살 자체가. 자, 반가리 이번에 부가기준 설치비용. 이건 아직 계산 문제로 안 나왔지만 계산 문제로 낼 수도 있어요. 이거 갖고 쫙 준 상태에서 설치비용 얼마 내야 되느냐. 근데 뭐 내더라도 쉽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설치비용 계산은 괄호 열고 기반설 표준 시설비용에 용지비용을 더한 금액 가로 닫고 이게 기본이 됩니다. 여러분 기반설 설치하려면 뭐부터 필요해요? 땅을 구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반설 설치할 땅을 구입해야 되잖아. 용지비용이지 그게. 땅을 구입한 상태에서는 필요한 기반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해야 되죠. 그게 시설에 들어가는, 시설할 때 들어가는 시설비용 아닙니까? 이걸 더한 금액 아닙니까? 우리가 주택 분양할 때도 땅을 구입하고 건축비 들어가듯이 용지비용에다가 시설비용 더한 금액이 기본 비용인데, 이것이 제곱미터당 얼마로 표시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다 반드시 뭐를 곱해줘야 돼요? 연면적 크기를 곱해줘야 면적 크기에 따른 부가가 될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너무 자연스러워요. 여기다 하나만 더 곱해주면 끝입니다. 민간부담률 곱해주면 돼요. 민간부담률이 몇 프로겠습니까? 다 있자 20%라고 20%. 0.1을 곱해주면 끝이에요. 그래서 거기다 안 적어도 되고 바로 밑에 있잖아. 바로 밑에 있잖아. 20%. 필요한 거면 제가 왜 안 빼놓게 해서 다 집어넣어놨어요. 그러니까 기반설 부담금이 없다라면 기반세로는 행정청이 세금으로 100% 다 냅니다. 그죠? 거기서 일반 주민이 돈 낼 거 없어요. 주민에게 돈 내려고, 돈 내게 하려고 기반설 부담금은 지정합니다만, 그래도 행정청이 80%는 부과한다는 거예요. 민간 부담률 20% 중에서 부과되는 연매적 크기에 따라 이제 나누는 거라고. 20% 곱해진 거 아시면 돼요. 그리고 이때도 다만 특공지장어수가 기반설 부담 계획을 수립한 경우는 그 부담 계획에 따른다. 기반설 부담 계획이 수립되면 그 부담 계획에 따라 부담 비율을 정해서 부담을 시키고, 이게 없으면 아까처럼 계산하고, 이미 계획이죠. 그래서 민번 있잖아. 민간 부담률은 20% 역시 이할 20%로 하겠다는 겁니다. 반가로 3번의 기억번. 특공지장소는 납부의무자가 건축허가를 받은 때부터 2개월 내 부과. 언제까지 부과할 것이냐? 부과 시기죠. 부과 시기. 건축허가를 받은 때부터 2개월 역시 이자입니다. 2개월 내 부과해야 되고요. 납부 시기는 다른 얘기죠.
납부무자는 사용승인 신청 시까지 납부해야 된다. 이건 납부 시기를 얘기합니다. 이러면 돈 내게 돼 있어요. 사용승인 신청 시까지 내라 그러면 만약에 이때까지 안 내면은 공사 완료하고 사용승인 신청 들어가도 사용승인이 안 나오기 때문에 완료하고 못 쓰게 돼요. 그래서 내게 돼 있습니다. 사용승인 신청 시까지 내면 돼요. 자, 내는 방법은 니은번에 현금, 카드 포함해서 현금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원칙은 현금이지만 부과대상 토지 및 이와 비슷한 토지로 하는 납부 즉 물건으로 하는 납부, 물납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많이 했던 겁니다. 자, 끝났고 보칙 들어갑니다. 자, 우리 보칙에서는 별표 하나도 없지만 자, 1번을 통해서 좀 뭐 이렇게 그만큼 나왔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좀 보시고 자, 우리 먼저 1번에 나오는 얘기를 타인 토지 출입 등의 절차라고 해서 앞에서 각종 행정계획을 수립할 때는 기초조사를 해야 되는 거 기억나실 겁니다. 도중계획 시설 사업할 때도 기초조사는 필요해요. 각종 기초조사, 즉 타인 조사 측량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 땅이라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합법적 권리가 필요한 겁니다. 합법적 절차를 정해놓은 거예요. 자, 양가를 1번 보시면은 국장, 시도지사, 시장원수, 즉 행정청 또는 도중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정도지 일반 사인은 이 권리를 이용 못합니다. 행정계획은 행정청이나 그 사업 시행자가 하기 때문에 행정처나 시행자는 다음 경우가 동그라미 1, 2, 3, 4번 각종 기초조사에 기초조사. 각종 기초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타인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 토지를 재료조치나 임시 등으로 일시에 사용할 수 있고 일시 사용권 필요한 때는 나무북돌 그 밖에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장애물 변경 제거권. 그래서 지금 세 가지 권리를 행정청이 자, 우리 행정청이 됐든 도심계획 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됐든 일반 사회는 안 되고 이 사람들이 각종 조사 측량을 위해서 세 가지 권리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단순히 타인 토지 출입하는 게 타인 토지 출입권입니다. 이건 타인 토지에 해가 전혀 없어요. 타인 토지에 출입만 해서 조사할 뿐이니까. 그런데 나머지 둘은 이거보다는 좀 더 타인 토지에 해가 큰 것이거든요. 일시 사용권, 아무리 일시 사용하더라도 조사를 해서 일시 사용하더라도 여기보다는 해가 큰 것이. 재료를 오랫동안 쌓아놓는다, 통로로 쓴다. 그럼 확실히 땅이 굳어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장애물을 변경 제거하는 것도 조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장애물이지만 소유자 입장에서는 귀한 소유물이 변경 제거되는 거 아닙니까? 요거보다는 이 둘은 해가 더 커요. 해가 없고 해가 큰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둘로 절차를 나눈 거예요. 그게 양거리 2번 절차 중에 동그라미 1, 2번 나눈 얘기죠. 아니, 동그라미 1, 2번이 아니고, 그렇지? 뭐야? 동그라미 1, 2번 맞죠? 동그라미 1, 2번 나눈 거예요. 자, 요 둘만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예외도 있지만 그렇게 자주 나온 건 아니니까 뭐 일단 원칙 정도만 해두시고 예외는 더 하실 분 하세요. 일반 사람이 아니고 행정청이나 시행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출입할 때는 그 타인의 소유자 등의 동의가 아니고 특광시장에서 허가를 받게 하고 있어요. 저쪽 행정청, 이쪽 행정청에게 내가 다른 사람 땅에 들어가도 되는지 특광시장에서의 허가를 받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들어갈 때는 소유자가 됐든 점유자가 됐든 또는 관리자 중에 한 사람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일단 요거부터 좀 구별을 해두세요. 만약에 한다라면. 아니, 당사자의 땅에 피해를 크게 하는 건데 이 당사자랑 관련 없는 행정청이 왜 여기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걸 허가를 내주겠습니까? 당사자의 동의를 받으라는 거예요. 예? 당신은 이 사람에게 피해를 많이 주니까 땅 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라는 겁니다. 이게 더 어려운 절차지. 이게 쉬운 절차 아닙니까? 행정청 입장에서 하는 거라니까. 이 사람이 같은 행정청에 허가를 묻는다. 얼른 허가를 내주지. 일반 국민에 대해서 무섭지, 허가권자들이. 행정청에 물으면 얼른 허가를 내주겠지. 당사자에게 피해가 큰 거니까 당사자 동의를 얻으라는 거예요. 이 둘을 좀 구별하시고 그 대신 이런 허가나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어떤 행동하기 전에 미리 소유자에게 알려는 줘야 되거든요. 요거는 허가를 받고 나서 당사자에게 알려주는 것은 타인 토지 들어가기 7일 전에 소유자에게 알려주게 돼 있어요. 여기서는 하기 3일 전에 소유자에게 알려주게 돼 있습니다. 3, 7일 둘 중에 하나인데 요게 7일 전이고 3일 전이에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느냐. 이거 바꾸면 틀리는데. 여기는 행정청의 허가니까요. 당사자는 모르거든요. 당사자는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사자에게는 모르고 있으니까 조금 더 미리 알려줘서 대비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당사자 동의니까 당사자가 이미 알고 있죠? 그러니까 조금 덜 미리 알려줘도 된다는 취지예요. 그래서 요거부터 먼저 구별하셔야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것의 요 차이점을 알 수가 있지. 자, 이게 2번에 1번이 그 얘기입니다. 타인투지 취급할 때는 A번의 특공시장소의 허가를 받고 예외도 있어요. 그런데 도중계획 시설사업 시행자에 대한 예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원칙 보시고 특공시장 허가에다가 B번 출입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통지하라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에 일치사항과 장애물 변경적으로 묶어놓고요. A번이 당사자 동의라는 거예요. A번에 대한 예외가 B번이고요. 동의 없을 때 예외가 B번이고, 그러니까 A번이 원칙이고 C번 보시면 여기서는 3일 전 통지가 되지 않습니까? 당사자에게는 3일 전에 통지하면 돼요. 이렇게 차이점. 그리고 바로 2번의 동그라미 1번에 대한 예외가 양가로 3번이에요. 일출 전, 일몰 후, 시간사롱 일출 전, 일몰 후, 그 토지의 점유자의 승낙 없이는 택지나 담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점유자의 승낙을 따로 받아라. 여러분, 타인 토지 출입할 때 지금 이 절차를 거치면 된다고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예로서 추가적으로 더 거치는 게 지금 3번이거든요. 시간상으로는 일출 전, 일몰 후를 얘기합니다. 일출 전이면 해 뜨는 게 일출이죠? 해 뜨기 전. 일몰은 해가 지는 게 일몰이잖아. 해 뜨기 전, 해진 후. 6글자네요? 좀 더 숫자를 줄이면 이게 어느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출 전, 일몰 후가. 에? 밤이지, 밤. 밤에. 아주 제일 효율적으로 표현했는데, 한 글자, 밤. 2글자면, 야간에. 해진 후부터 해 뜨기 전까지니까 야간에요. 밤이나 야간이 마음에 안 든다. 나는 좀 더 길게 표현하고 싶다. 황혼에서 새벽까지. 야간에. 장소적으로는 택지가 됐든 담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일반 땅 말고 못 들어오게 막아놓은 땅, 이런 땅에 출입할 때는 점유자 승낙을 따로 받으라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아니, 이 절차를 거쳐서 보통 대낮에 정상적으로 출입한 걸 전제로 하는 것이지. 갑자기 새벽에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조사 측량하겠다라고 막 담장을 넘어서 들어온다 그러면 어떡할 겁니까? 놀랄 거 아니에요, 그냥. 예? 이게 때강도인지 어떻게 알아? 때강도인지. 예? 깜짝 놀라잖아.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 중에서 그런 경우에 누가 깜짝 놀래요?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현장,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점유자가 깜짝 놀라지. 그래서 점유자 승낙을 따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때는. 이런 일이 있으면. 점유자. 자, 양가로 4번에 손실보상 얘기가 나옵니다. 손실보상. 여러분,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의 차이 정도를 다른 과목에서 슬쩍 들어본 적 있나요? 손해배상, 손실보상 이거 안 들어봤어요? 네? 손해배상 들어봤어요? 위법한 행위로 인해서 손해를 배상해준다? 다른 과목에서 주로 안 하나? 손해배상은 위법한 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주는 거예요. 불법행위. 보통 정확히는 불법행위지. 위법성에다가 이제 책임성까지 갖췄을 때. 하여튼 그냥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손실보상은 적법행위에 대해서 보상해주는 게 손실보상이에요. 완전히 달라.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다툼이 있을 때 그 법원에 가서 조사를 받으면서 내가 손해배상을 조금 해드려야 됩니다. 많지 않고 조금. 그 순간에 나는 불법행위를 했다는 걸 자인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손실보상이라면 나는 적법행위다 하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이고. 자, 지금 적법행위를 다 거쳐서 손실이 생겼다.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손실보상인데, 행위자가 도중계획 시설사업 시행자는 당연히 보상 주체가 되고, 우리 행정청이라면 그 조사 측량한 행위자가 보상해 줄까요?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 보상해 줄까요? 행정청?
하여튼 대답을 아끼시는 분들은 하여튼 틀릴까봐 겁이 나서 아끼는 것 같은데 아끼지 말아요. 자, 보세요. 위에 행위로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때는 그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나 행위자가 아니고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나 도중개시사업 시행자가 손실을 보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행위자는 보상 주체 아닙니다. 아니 행위자라면은 조사 측량하러 들어간 공무원 아닙니까? 공무원이 왜 손실을 보상해 주는데 시킨 행정청이 보상 주체가 되지.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그리고 이때 손실 보상한 당사자가 협의하되 협의가 안 되면 재결. 뭐 이런 건 다 똑같은 얘기고요. 자, 2번이 처분 전에 청문을 실시해야 되는 처분이 나와요. 자, 우리 청문이 들을 청자 들을 문자고 어떤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꼭 의무적으로 처분받을 상대방을 불러서 그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청문을 꼭 해야 되는 처분이 이런 원리도 법마다 비슷해요. 여기서는 세 가지밖에 없어요. 개발행위 허가 취소, 도중계획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실시계획 인가 취소, 요 세 가지 취소 처분을 얘기합니다. 청문을 꼭 해야 되는 처분. 이거를 유식하게는 권리박탈적 처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행정처하는 처분 중에서 개인에게 어떤 권리나 지위를 줬다가 취소를 하는, 즉 권리를 뺏어버리는 이런 처분은 중요한 처분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라고 당사자 의견을 꼭 들어보고 처분 전에 청문을 꼭 실시해야 되는 그런 처분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단순한 공사 중지를 명하는 것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취소 처분이면. 자, 우리 개발행위 허가 취소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했는데 그게 취소가 됐다라면 권리 싹 뺏긴 거예요. 시행자 지정을 취소가 됐다라면, 자, 우리 시행자 지정은 비행정청이 행정청으로부터 시행자로 지정받는다 그랬죠? 시행자 지위를 취득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취소가 돼요. 남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실시계 인가를 받게 되면 사업시행권을 땄다 그랬죠? 그 인가가 취소되면 남는 거 하나도 없잖아. 이런 무서운 처분할 때만 청문을 꼭 하라는 거예요. 이런 그 행정처로부터 그 청문을 할 테니까 좀 언제쯤 와서 한번 청문에 응하세요라고 이런 얘기 통보서 받아보신 적 있나요? 혹시 있다라면, 이건 죄지어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떤 권리를 취득했는데 요거를 취소 처분 당할 때는 하는 얘기라고, 이게. 그런 걸 받아보신 적이 있다라면. 어떤 과태료 처분 하나 할 때 청문 안 합니다. 이런 취소 처분할 때란 말이에요. 근데 취소라 해도 또 다른 취소가 아니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취소라고 해서 괄호 속에 타인 토지의 출입허가 취소, 좀 전에 배웠던 출입허가 취소? 이런 건 아니다 말이에요, 이거는. 개인에게 권리나 지위를 줬다가 뺏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만약에 특공시장업소가 타인 토지 출입에서 허가를 내줬다. 그런데 그 허가를 내주고 나서 취소한대요. 상대방이 누굽니까? 이 사람들이잖아, 일반 사인이 아니고. 개인에게 어떤 권리를 줬다가 뺐을 때라니까요. 이건 개인이 받는 게 아니죠, 그죠? 이런 거 할 때는 청문 대상이 아니고, 다른 법에서 원리는 비슷해요. 자,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 행정형벌도 제가 잘 정리를 해놨어, 아주. 행정형벌을. 근데 이거는 보실 분 보세요, 그냥. 나는 90점 이상을 맞겠다, 그럼 보셔. 정리는 제가 해드렸어요. 근데 거의 평상시 안 되니까 이런 거. 자, 이제 국회법 끝났고요. 도시개발법 들어갑니다. 자, 우리 도시개발 사업이라면은 도시개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흐름부터 항상 정확히 잡고 하셔야 되잖아요. 도시개발법이다 그럼 도시개발 사업이 벌써 쫙 눈앞에서 펼쳐져야 돼. 이렇게 머릿속에서. 자, 도시개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흐름부터 잡는 거. 요게 쫙 펼쳐져요, 안 펼쳐져? 지금. 안 펼쳐지면 진짜 열심히 안 하고 있다는 얘기, 이게. 세세한 내용까지 올라도 이게 펼쳐져야 된다니까, 항상. 안 하면 그거부터 하셔야 돼. 그거부터 하시고, 그래야 거기다 살을 붙이지. 아주 쉬워요, 도시개발 사업.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틀을 정하는 계획이 필요하잖아요. 말 그대로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계획, 줄여서 개발계획이라고 했던 거, 개발계획이라고 했던 거.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개발구역이 나오지. 도시개발할 구역, 개발구역. 계획 내에서 구역을 구체적으로 지정을 합니다. 이게 계획과 구역 지정이에요. 이게 원칙적 순서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순서가 뒤바뀌는 경우를 알아야 되죠? 주로 녹지나 비도시 같은 보존할 변두리를 대상으로 개발을 한다라면은 구역부터 지정을 해서 투기 통제를 해놓고 개발 계획을 나중에 수립할 수 있는 예외 규정. 어느 때 할 수 있는지 많이 나왔던 얘기잖아. 자, 그 다음에 구역을 지정했다라면 그 다음에 이 사업을 누가 시행할 것이냐, 시행자 지정하는 단계가 당연히 나오고요. 우리 시행자 지정하는 단계라면 믿어주는 공군가, 그렇지 않은 민간으로 나눌 수 있고 민간 주소 대표적인 게 조합, 이게 도시개발 조합 아닙니까? 조합, 시행자 지정하는 파트. 시행자가 지정이 됐으면 사업 시행권을 따야 되죠? 그게 뭐예요? 실시계획인가 고시. 실시계획을 시행자가 작성해서 요 실시계획에 대해서 인가를 받게 되고 인가권자가 인가를 하고 고시를 하게 되면 사업 시행권을 땄다라고 했잖아요. 사업 시행권 당연히 땄습니다. 그럼 공사 시작하는 걸 생각할 수 있는데 공사 시작하기 전에 하나의 계획이 다 나온다. 도시개발 사업, 큰 사업이라. 사실 도심계획 시설 사업에서는 그런 얘기는 안 나오죠. 거기서는 도심계획 시설 설치는 일반인들이 보통 쓰니까. 근데 여기에는 일반인이 쓰게 하는 게 아니고, 그죠?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것을 나눠주는 그 계획이 필요하잖아요. 네. 나눠줘야 되니까. 누구에게 뭘 줄지 계획이 나와요. 그런데 그 계획은 사업 시행 방식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자, 우리 도시개발 사업은 세 가지 방식 중에 하나로만 쓸 수 있게 돼 있죠? 수용, 사용 방식. 수용, 사용 방식을 택해서 할 때랑 땅과 땅을 바꿔주는 환지 방식을 택해서 할 때랑 이 둘을 섞어 쓰는 혼용 방식, 세 가지 방식이 있고, 이 세 가지 방식을 정하는 건 여기서 정한다 그랬어요. 여기가 공통점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똑같았고, 지금까지 수용 사무를 해왔다라면 요거 다음에 나오는 계획이 공급 계획. 누구에게 어떻게 공급할지 공급에 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공사 시에서 공사가 끝났다? 중공검사, 공사 완료 공급 후에 다른 얘기 없어요. 일반 분양이기 때문에 이건 일반에게 주는 거잖아. 공급 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냥 일반적으로 분양하는 절차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환지 번식을 해왔다라면은 실시계 인가고시 다음에 환지계 인가고시가 나오고 있고요. 환지계 인가고시가 있다 그러면 공사 시에서 공사 끝났다. 중공검사 공사 완료 공급 후에 조성된 환지를 줄 사람에게 처분하는, 이거는 환지 처분은 여기처럼 일반에게 주는 게 아니고 받을 사람이 한정돼 있잖아. 토지 소유자만 받는 것이죠. 그래서 별도의 특유한 환지 처분 얘기가 따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는 일반 부장이 아니라 별도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공사기간이 장기간이다 그러면은 중간에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예정지, 임의적 지정할 수 있는, 다른 절차는 다 해야 돼요. 근데 예정지는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중간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도시사업의 틀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도 행정청과 제가 동의요건을 조금 정리를 하고 들어갔고, 그죠? 자, 우리 행정청이라면 도시개발 사업에 관련된 행정처라면 주로 누가 한다고 했습니까? 구역의 지정권자가 주로 한다. 구역의 지정권자가 주로 한다라고 했어요. 구역의 지정권자가. 이 구역의 지정권자라는 사람이 구체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시도지사죠. 시도지사가 구역을 지정합니다. 대도시만 대도시정이 들어갈 뿐이에요. 시도지사, 시도 단위에서 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권자가 되는 경우, 이것도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 아닙니까? 하여튼 이 사람이든 구역의 지정권자라고 답하시면 돼요. 풀어 쓰지 말고. 지정권자가 대부분 한다 그랬잖아. 대부분 다 하나 빼놓고 환지계획 인가권자. 환지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를 받는다. 환지계획 인가는 누구에게 받느냐? 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시장, 군수, 구청장. 요것만 지정권자가 아니에요. 요거 빼고 나머지는 다 지정권자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 빼고 나머지는 다 지정권자로. 도시개발 사업에 관련된 행정청이라면, 구역에서도 뭐 도시개발 아닌 것도 있잖아. 그런 건 따르고, 도시개발 관련된.
여기 관련된 거 다 들어가죠. 자, 개발계획이라면 누가 수립을 합니까? 행정청이 수립하는 거예요. 시행자 밑에 있는 계획만 시행자가 만들지. 그 전에 것은 다 행정청이 만들잖아. 그러면 지정권자가 구역 지정하고 잘 때 그 전에 요거 수립하고 구역 지정하는 겁니다. 지정권자가 하는 거예요. 시행자 아무나 안 돼요. 우리 법에서는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격 갖춘 자를 12사람 두고 있는데 12사람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을 해줬을 때 그 사람이 시행자가 됩니다. 시행자 지정도 이 사람의 권한이에요. 나중에 조합 만들 때 행정청이 먼저 설립인가를 받습니다. 이 설립인가는 누구에게 받는 겁니까? 지정권자에게 받는 거예요. 다 지정권자라니까. 요 시행자 밑에 실시계획, 공급계획, 환지계획을 만드는 사람은 시행자죠. 시행자가 실시, 공급, 환지할 사람이니까. 만들고 나서 인가는 지정권자에게 받는 거지. 만들고 나서 인가는. 요거 만들고 나서 이건 인가 받는 게 아니고 지정권자에게 제출하게 돼 있어요. 여기 시행자는 공급계획을 작성해서 지정권자에 제출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따로 있죠? 여기 중공사 공사하려고 온 거 다 지정권자가 하는 거예요. 여기 없는 내용도 조그만 내용 없다. 개발사하고 관련돼 있다. 다 지정권자. 여기 없는 내용도. 그래서 요거 하나 빼놓고는 개발사하고 관련된 인처럼 다 요거 다 잘 해두시고 또 동의요건도 개발부산 동의요건을 좀 더 쉽게 하고자 한다 그러면은 일반적 동의요건을 정리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그거랑 비교해서 아닌 예외 세 가지를 따르게 하시는 게 좀 더 편합니다. 자, 우리 면적 기준으로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동의, 3분의 2 이상 다른 사람 동의를 받으면 되고 및 또는 아니고 및이죠. 및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는 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자 동의와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일반 동의로 보시고 여기랑 비교해서 이것과 구별되는 예외 세 가지를 따르게 하시는 게 좋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이 방식의 차이점 느낌을 잡아두셔야 되잖아요. 이 방식이 따라 약간 달라지니까 호정을 섞어 쓰는 것이라 말 그대로 수용 사용한다는 얘기는 여기에 포인트를 보면 소유권 빼서는 수용을 주로 하니까 수용의 포인트를 두면 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의 땅을 시행자가 수용하겠다는 거예요. 보상금 주고 그럼 거기 있는 사람은 보상권 나갈 사람이고 시행자가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시행자가 다 취득을 해서 공사를 해서 누구에게 분양하겠어요? 받을 사람 아무에게나 분양하는 거라고. 그래서 시행자가 수용을 통해서 취득해서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그래서 일반 공급이라 이제 공급에 대한 얘기가 따로 없는 거예요. 일반 공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환지 방식이라면 땅과 땅을 교환해 주기 환지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진 땅 소유자의 땅을 시행자가 취득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자기 땅을 사업을 해서 시행자에게 제공을 하고 시행자는 땅을 제공한 사람에게 새로운 땅을 조성해서 교환해 주는. 그럼 땅 소유자가 자기 땅 제공하고 새로운 땅을 받는 거라고요. 그럼 여기서는 시행자가 취득하니까 일반에게 준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시행자가 취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환지로 조성되는 땅은 받는 사람이 종전의 토지 소유자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고. 여기서 큰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수용사용 방식의 장점은 여기에 비해서 큰 사업에 적합하다는 거예요. 여기는 작은 사업에 해당되는 게 단점이지. 여기는 여기는 토지 소유자만 받으니까 여기는 누구나 받을 수 있으니까 큰 사업에 적합합니다. 이건 작은 사업에 적합해요. 그 대신 여기 큰 사업에 적합하되 단점은 보상금 때문에 사업할 때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게 단점이에요. 보상금이 또 엄청나게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공공과 민간을 나누는 주 이유가 환지에서는 아예 처음부터 민간이 주로 되는데 여기서 나누는 이유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방식이 되니까 민간에 대한 차별을 여기서 행할 수밖에 없어서 돈 많이 드는 건 민간에 했다가 못하면 어떡하니까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만 민간을 인정해주는 그 요건이 너무 대단해서 문제지 또. 그런 식으로 하는. 환지에서는 좀 작은 사업에 적합하다. 이거는 큰 사업 못한다는 건 단점이지만 장점이 그 대신 당사자가 스스로 주로 하는 게 장점이에요. 자기 땅 제공한 사람이 스스로 사업에 참여한다는 거지. 그래서 보통 12사람 시행자를 지정한다는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 이 두 군데서 쓰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예로서 환지 방식은 12사람 중에서 시행자 지정하는 게 아니고
땅 가진 토지 소유자나 그들이 설립한 단체인 조합을 토지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이 환지에서는 또 다른 원칙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안 할 때 다른 사람 지정하는 거라고. 조합 같은 경우 여기서만 시행자가 되잖아요. 관련 없는 사람들이 만든 단체가 무슨 필요합니까? 사업에 참여할 사람들이 만든 단체가 의미가 있죠. 그래서 조합은 여기에서만 시행자가 되고 스스로 시행하는 거 주로 원칙이다. 이것이 둘의 차이점이지. 이제. 처음 아니고 이런 느낌 반드시 잡아주시고 이거 흐름 정확히 잡아주시고 자 이제 그리고 들어가야 돼요. 자 48쪽에 용어 보시면 용어는 아주 간단합니다. 도시개발 구역이면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려고 지정된 땅을 얘기합니다. 도시개발 사업이면 도시개발 구역 안에서 하는 사업을 얘기해요. 구역 안에서 주거, 상업, 산업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을 얘기한다. 구역 밖에서는 사업하는 게 아닙니다. 구역 안에서만 하는 사업이 도시개발 사업이고요. 시행 방식을 구별하는 게 좀 필요하죠. 시행 방식 구별하는 게 양가를 이번에 환지 방식이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때 환지 방식을 쓰느냐? 제가 작은 사업할 때 저거 받아요. 첫 번째 나오는 게 작은 사업을 얘기해요. 보시면은 토지 교환 분합이 필요하다. 교환 분합. 구획 변경으로 해서 사업이 필요하다. 지목이나 형질 변경 정도를 해주겠다. 공공시설의 설치 변경이 필요한 경우다. 여기까지가 다 보세요. 작은 사업이 여러분들이 상상 안 했던 그런 작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땅과 땅을 교환 맡겨야 되는 저라면 충분해요. 또는 또 하나가 이건 더 뻔하죠. 도시개발구역의 지가가 인간의 다른 지역보다 현저히 높아 수용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어려울 때를 전제로 합니다. 자, 지금 수용 사용 방식을 하려고 했는데 그곳의 지가가 인근 지역보다 훨씬 비싸대요. 땅값이 훨씬 비싸면은 수용 사용으로 하는 게 어렵죠. 왜? 보상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법적으로 어렵다라면 못한다고 보시라고 했죠. 결과적으로 땅값이 너무 비싸서 수용 사용 방식을 하지 못하겠다. 어려우니까 왜 고집합니까? 그냥 환지 방식으로 바꿔서 하면 되지. 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수용 방식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 조성 공급이 필요한 경우 집단적 조성 공급이 나오면 이때는 수용 사용 방식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집단적으로 조성해서 집단적으로 공급하겠다. 큰 사업을 얘기합니다. 환지에서는 집단적 공급이 있을 수가 없어요. 받는 사람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반에게 주는 것이 집단적 조성 공급이 필요한 경우가 되겠죠. 혼용은 섞어 쓰는 걸 얘기합니다. 섞어 쓰는 거. 자, 우리 혼용에는 분할과 미분할 혼용 방식으로 둘로 다시 나눠지는데 부분적으로 일리에 해당한다. 그래서 일부 수용, 일부 환지 이렇게 하는 게 혼용 방식을 얘기하는데요. 그 화살 보시면 시행자는 수용 사용 방식이 제공되는 구역과 환지 방식이 제공되는 구역으로 구분하여 사업 시행직으로 아예 분할을 하여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게 아니고 시행할 수 있다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은 혼용 방식에서 여기는 수용 방식이 제공되는 사업 시행 지구, 여기는 환지 방식이 제공되는 사업 시행 지구로 아예 나눠서 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나눠서 각각 할 수도 있고 나누지 않고 한꺼번에 사업을 하면서 방식만 달리 적용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분할해서 하게 되면 분할 혼용 방식, 분할하지 않고 한꺼번에 하게 되면 미분할. 그래서 혼용 방식이 다시 분할 미분할로 나눠지는 거예요. 초창기에는 해야만 됐었지 아니야 지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셨고요. 자 10분 쉰 다음에 또 진도를 하겠습니다.